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 갈수록 1단계에서 6단계로 갈수록 자본 브랜딩 같은 레버리지를 쓰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단위당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부르죠. 시간당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방법이 뭐가 있냐를 보면, 오늘 라이브 내용은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왜냐면 이걸 책을 읽어보고 생각보다 이거 되게 내용이 괜찮다. 원래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는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이나 최근에 나왔던 뭐 돈의 방정식 이런 책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돈의 심리학이든 돈의 방정식이든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내용이 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이 저자가 자기가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좀 신빙성과 어떤 설득력이 전 있더라고요. 내피셜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6단계 부에 이르지 못했는데 본인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를 통해서 1단계, 6단계 나눠놨어요. 모든 책의 내용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고, 각 단계의 실행 전략은 뭐고, 각 단계별로 조심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책 이름은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을 전부 전달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책 안 읽어도 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 책의 내용의 골자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골자를 통해서 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를 붙여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이노의 가르침을 리뷰할 때도 세이노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러면서 왜 동의 못하는지, 어떤 걸 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사다리 올라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자산을 확실하게 늘릴 6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책 표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책 표지는 어쨌든 출판사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 가장 자극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6가지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단계별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통계도 같이 보여주고 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아서 이거 소개를 좀 하고요. 일단은 책에서는 부의 단계를 6개로 나눕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단계에서는 1만 달러 이하, 2단계는 1만에서 10만 달러, 3단계는 10만에서 100만 달러, USD 기준이에요. 4단계는 100만에서 1000만 달러, 5단계는 1000만에서 1억 달러고 6단계는 1억 달러 이상인데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1억 달러 이상이면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50억에서 1500억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전 세계에서 100만 장자가 많은 나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1년에 한국에서 300대 정도를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2700대가 팔립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규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깔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을 좀 더 정의를 하자면 이 순자산의 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1만 달러 이하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이 1만 달러 이하면 1,500만 원이 없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가구 비율, 가구 순자산인데 18%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가구 비율이 21%.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면 순자산이 1억 5천도 안 되는 건데 1, 2단계를 합치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자나라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자산이 1억 5천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43%, 가장 많은 단계가 3단계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4단계로 가면 미국에서도 이 사람 좀 잘 사네? 라고 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정도 있는 사람들, 사실은 100만 달러랑 1000만 달러랑 갭이 너무 크죠. 15억 정도 있는 사람과 150억 정도 있는 사람의 갭은 너무 큰데, 그걸 너무나 많은 단계로 세분화를 하다 보면 논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4단계다라고 하면요, 100만 불이라고 보지 마시고 1000만 불이라고 보지 마시고 500만 불 정도로 봐주세요. 500만 불이면 70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0.2, 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가구가 있다. 근데 이게 16%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6%가 대부분은 이제 100만에서 200만, 300만에 몰려있긴 할 텐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고요. 5단계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1.7%밖에 안 됩니다. 5단계는 150억에서 1500억 정도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수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 2, 3, 4, 5, 6을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단계 같은 경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 보통 시간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도 물론 많죠. 근데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이제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좀 쉽고, 한국은 해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노조도 되게 세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굉장히 많고요. 2단계 1만에서 10만 불 정도
정도 있는 분들은 식료품 구매가 어느 정도 자유롭다. 이 식료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가의 식료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은 뭐 월마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엄청 큰 어떤 그런 마트들에서 그래도 내가 오늘 가족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버터라든가 빵, 뭐 콜라 이런 거 좀 살 때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정도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고숙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3단계는 외식의 자유가 있다. 단계별로 높아지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 식료품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 그리고 외식을 할 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여기는 미슐랭 스타 이런 거 포함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고숙련 직업에서 경력개발, 부업,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4단계로 가게 되면 100만에서 1000만 불 사이에요. 대략 한 70억, 중위값이라고 보면 보통 한 70억, 60억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의 순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미국에서도 여행의 자유가 있다. 해외 여행을 갈 때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럽게 가진 못해도 다음 주에 좀 가족들하고 뭐 일본을 갔다 와야겠어, 아니면 쿠바를 갔다 와야겠어, 캐나다를 갔다 와야겠어 했을 때 이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경력 전환, 사업 시작, 중간 투자를 통해서 다음 단계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주거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150억에서 1500억 사이 정도가 있는데요. 5단계는 본격적으로 부자라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요. 항상 이 단계별로 무엇의 자유가 있다고 했을 때 5단계에서 한 500억 정도 있다고 치자. 500억 정도 자산이 있는데 맨하튼 앞에 있는 펜트하우스 못 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말자 이거죠. 뉴욕에 엄청 비싼 펜트하우스는 못 사지만 뉴욕에 웬만한 비싼 집은 다 살 수 있거든요. 사업의 확장,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이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6단계로 가게 되면 1억 불 이상인데 15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죠. 1500억부터 거의 뭐 수백조가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영향력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통해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가 너무나 타이트하진 않지만 대략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자가 설정한 단계의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 갈수록 1단계에서 6단계로 갈수록 자본, 브랜딩 같은 레버리지를 쓰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부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레버리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브랜딩도 레버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다, 뭐 변호사다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라이센스 레버리지고,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다, 스탠퍼드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학력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버리지 삼아서 자기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 왜 레버리지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지, 왜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저 사람은 한 달에 뭐 3천만 원을 받고 왜 나는 300만 원밖에 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1단계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노동 시간을 2단계에서는 단위당 노동 시간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단위당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부르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 될 거예요. 한국에선 최저임금 뭐 예를 들어 몇백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5,000원, 20,000원 이상 받기 힘듭니다. 왜?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숙련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단계 같은 경우는 고숙련 직업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면 고숙련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단계에 있는 분들 가구 자산이 1,500만 원 이하면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거는 우리가 적절한 대학에 나와서 적절한 어떤 노동을 하고 적절한 연봉을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근데 적절한 대학을 나와서 이 고숙련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하거나 지식을 연마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정도 연봉을 받고 시간당 뭐 10,000원, 15,000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았을 때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을까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2단계에 진입해요. 보통은 어느 정도 대학을 괜찮은 데 나오고 괜찮은 뭐 직업, 대기업을 취업한다든가 중견기업을 취업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연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많이 받으면 뭐 8천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숙련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2단계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외식의 자유가 있는데요. 경력개발, 부업, 소액 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또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3단계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의사 라이센스 레버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받는 시간당 페이가 훨씬 높아요, 한국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를 띄워도 연봉 뭐 10억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15억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00만 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국은 사실 페이 띄워가지고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의사가 되게 고페이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내가 의사고 예를 들어서 세후로 1,000에서 뭐 2,5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컬 나가서 페이하면 그 정도 받아요. 그거 사실 에펙트 그냥 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병원에서 교수를 하는 건 당연히 그만큼 못 받죠. 근데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컬 나가서 봉지기로 일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봉지기로 일을 하게 되면 로컬 나가서 1,000에서 2,500 정도 세후로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년만 모아도 3억이에요. 3단계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라고 해도 4단계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요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외식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가지고 제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2단계를 좀 보면요. 2단계는 아까 전에 식료품의 자유가 있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0불에서 100,000불 사이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2단계에서 4단계를 좀 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격차가 커요. 1,000,000불까지 있으니까 4단계는 격차가 굉장히 큰데 2단계에서는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기술과 실력이 향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로 높여가려면 시간당 페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거나 지식, 기술을 쌓아야 되는데 기술과 실력 향상이 돼야 돼요. 2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이거 돼야 돼. 고소득, 사업 투자 전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1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당장 내가 시간당 페이가 15,000원인데 보통 이런 분들 기본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되고 식료품도 사 먹어야 되고 1단계랑 2단계랑 생활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1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44%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데 자기가 받는 세후 소득을 100% 다 쓰고 그걸 초과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1단계 한번 갇히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1단계에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빚을 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생필품도 사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파산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어차피 1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많지 않아요. 왜? 거의 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시간당 페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기술과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2단계에서는 시간당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과 실력을 향상을 또 시켜야 돼요. 2단계 와도. 이 방법이 뭐가 있냐를 보면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서 연봉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지금 4,500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노미를 잘해가지고 6,000, 7,000을 올려받았어 라고 하면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단계에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연봉이 뭐 10% 오르고 20% 오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단계가 낮을수록 당장 내가 받는 연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브릿지가 되는 거거든요. 4단계. 손자산이 15억에서 150억 정도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당 조금 더 돈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연봉을 막 수십억 받고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고 시간당 뭐 연봉을 10% 더 올려받고 20% 올려받는 게 어떻게 보면 계층 향상을 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4단계에서 갖춰야 될 역량과 2단계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좀 더 첨언을 좀 더 드리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고소득 전문직이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한과 동시에 3단계를 진입하면서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30대 초반에 전문의를 따고 또는 뭐 로스쿨 합격해서 뭐 김현장 같은 데를 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3단계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사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고소득 연봉만으로는 4단계에 가는 게 어려워요. 가더라도 이 초입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예를 들어서 3억을 받는다고 치죠. 뭐 의사분인데 3억에 4억을 받는다. 세전으로 세후로 뭐 2천을 받는다 쳐요. 1년에 2억 4천이고 자기 생활비 쓰고 못 빼고 월세 빼고 남으면 1,200씩 1,300씩 저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억 7천 1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100만 불을 넘어서 4단계에 의미 있는 단계로 가려면 4, 50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의사 페이를 모아서 4, 50억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세후로 2천 넘게 버는 분들도 4단계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 소액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책에도 이런 예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책에는 이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소득 연봉만으로 5단계에 가는 건 힘들다. 연봉이 50만 불이면 세전으로 7억인데 뭐 세금 빼고 못 빼고 못 빼면 세후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될 텐데 월세 내고 뭐 내고 했을 때 이걸 모아가지고 5단계 150억은 절대 못 간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큰 금융회사의 뭐 CEO급이나 C레벨 정도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이 예시를 보면 이제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임장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 상급지 부동산뿐만 아니고 오늘도 제가 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를 찍고 왔고 신길 뉴타운도 찍고 왔거든요. 제가 꼭 상급지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상급지도 다니고 중급지도 다니고 중급지보다 좀 아래 있는 데로 다니고 다 다니는데 경기도도 다니고 하는데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는 게 있고 서울 상급지 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 전문직들이 이걸 어떻게 소유를 했냐를 보면 제가 집주인분들 만나면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떻게 소유하셨어요? 뭐 대출은 얼마나 돼요? 이런 것 좀 던지는데 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취득을 했다. 근데 정말 제가 본 많은 뭐 반포를 포함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소득을 바탕으로 재테크를 잘해서 입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분이신데 자기가 병원을 해서 소득이 엄청 높아. 진짜 1년에 뭐 몇십억을 벌어.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자기는 페이인데 월 2천 벌고 남편도 얼마 벌고 같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대출 받고 갈아타고 해가지고 반포에 입성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이게 재테크를 잘하는 능력이 3단계, 4단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 수 있어요. 3단계에서 4단계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후로 2,500을 받는데 한 달에 2, 300을 더 받는 거 10%를 더 받는 건 별 의미가 없었어. 물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걸 모으면 1년에 막 2, 3천 되니까 2, 3천 가지고 유럽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부모님 뭐 차를 사드릴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돈은 되지만 계층이 이동할 정도의 돈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직들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불을
불려가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5단계 초입까지 진입을 한 경우 이제 150억 이상이죠. 진입을 한 경우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증대가 되던가 아니 자산 가격의 상승이 힘이 컸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토지 가격이 엄청 올랐거나 아니면 자기가 재테크를 되게 잘해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너무 대박이 나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확 뛴 경우가 아니면 사실 5단계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단계 초입이 한 150억 정도인데 5단계 중위값 정도 되면 4, 50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를 또 가게 되려면 재테크의 힘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재테크를 잘해서 4단계 중반 6, 70억 정도를 버는 거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4단계에서 또한 5단계 초입 한 140억 이 정도까지는 꽤 본 것 같아요. 그건 한 10년 동안 장기 호황장, 장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풀로 써가지고 좀 잘했으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5단계 중위값 한 4, 500억 정도? 이 정도를 가는 거는 재테크는 불가능해요. 미국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아. 여기서는 정말 주식을 정말 잘하던가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의사분이시면 뭐 개원을 해가지고 정말 1년에 소득이 2, 30억 공직이 때 버는 것보다 7, 8배를 벌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려가는 경우가 많지 재테크를 잘해서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을 좀 보면 리스크가 이제 뭐가 있냐 1단계에서 6단계 갈 때 단계가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부에 대한 콘텐츠 뭐 고가 부동산 슈퍼카 이런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벌지.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투자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6단계에 있는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영원으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별로 하는 고민이 다르고 하는 전략이 다르고 갖춰야 될 능력이 다른데 1, 2단계에서 보게 되면 뭐 5단계,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돈만 굴리면 돈 벌지 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단계 안 가봐서 그래요. 진짜로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상위 단계 전략들은 하위 단계 전략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61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효율적인 전략을 시행착오를 겪으면 찾아보는 건 제가 쓴 건데 이거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실행 전략이 다르고 생각해야 될 게 다르고 갖춰야 될 능력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좀 받자면 제가 아까 전에 레버리지 얘기를 했는데 레버리지 개념을 확장해서 보면 레버리지가 세게 날 수 있는 분야인지를 고민을 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본인이 솔직히 타고났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성격과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멘탈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없는 공부를 한다 이러면 레버리지가 안 나거든요. 왜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거기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겠어 내가 변호사가 되겠어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시간당 소득이 낮아도 레버리지가 생기는 구간까지 자기가 버틸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아까 전에 그 기억해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2단계에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1단계랑 2단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만나본 바는 그래요. 시간당 소득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받아야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사실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동의하실 거예요. 직원들을 뽑다 보면 자기가 어떤 시간당 소득을 높이고 기술과 어떤 지식을 연마하고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보다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내가 1시간 더 했으니까 이거 더 주세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1단계는 벗어날 수 있어도 2, 3단계를 벗어나기는 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자기 지식과 기술을 굉장히 깊게 연마하는 분들은 전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꼰대 뭔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뭐 열정페이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저보다 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자기가 1단계에 있고 1, 2단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시간당 페이가 아무리 낮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1, 2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시간당 소득이 낮아도 레버리지가 생기는 구간까지 브랜딩 레버리지든 아니면 뭐 어떤 지식에 대한 레버리지든 학력에 대한 레버리지든 자기가 이걸 버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법고시를 봤던 거 지금은 이제 변호사의 경제력 회자가 많이 깨졌지만 그 옛날 그 시절에 사법고시만 패스를 하면 변호사 타이틀만 달면 연봉 10억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면서 그 시험만 통과를 하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생기는 그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레버리지가 생기는 구간까지 본인이 버텨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못 버팁니다. 못 버티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순자산 기준으로 1단계에서 6단계를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6단계 정도 측정을 했는데 4단계 정도에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는 비유동 자산이 많은 분들은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자산이 많아도 소비 여력은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밑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자도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요 제가 이 PPT에는 담지 않았는데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과소비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딱 들어오면 좀 대답을 저 해드릴 의향이 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3단계 4단계가 안 됐는데도 3단계 4단계 소비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4단계 중위값 정도 되면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죠.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취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되게 과소비를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렇고, 특히나 유흥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돈을 좀 과소비를 하다가 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하거나 오히려 단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금방 적응을 하는데요, 단계가 떨어지는 거는 적응하지 못해요. 대부분 엄청 불행해요.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 단계가 떨어지는 걸 보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면 투자에 실패를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과소비가 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비유동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본인이 4단계일지라도 3단계 정도의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놨는데 반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인 사람들은 소비력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포 안에서도 굉장히 소비력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캡처한 건데요, 부의 단계별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측정을 한 건데 6단계에서 1단계까지 있는 분들의 중위소득을 통계를 내봤어요. 2022년 기준이고요. 6단계에 있는 분들의 미국 가구 중위소득이 420만 달러, 1년에 한 70억 정도를 벌고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72만 달러, 약 한 1년에 10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19만 달러. 이게 뭘 말해주나요? 여러분, 1, 2단계는 사실 소득이 별로 안 늘어요. 왜?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업에 취업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제가 1단계에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1, 2단계는 크지 않은데 갑자기 2단계, 3단계 가면 소득이 2배로 뛰고요.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 중위소득이 또 2배로 뛰고, 4단계에서 5단계를 가면 중위소득이 3배, 4배가 뜁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 6단계로 가면 중위소득이 8배, 7배가 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평균의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측정한 거예요. 6단계는 앨런 머스크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 중위소득을 측정을 한 건데, 이거죠.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1단계에서 6단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을 해야 되나요? 코인을 해야 되나요? 강남 아파트 사야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아니요.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다가 알트코인 해가지고 대박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고, 주식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6단계, 5단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투자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투자를 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6단계도 가는, 자기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에요. 소득을 늘려야 돼요. 소득을. 이게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책을 읽기 전에 1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주변의 부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정규분포가 있으면 그 예외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소득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학벌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았는데 뭐 투자로 되게 많이 벌었어,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좀 예외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데,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투자를 할 때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더 크게 베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가 증진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끝이 뭐였냐, 40대 넘어서면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해가지고 캐시플로우 만드는 게 쉽진 않아. 근데 20대 30대 초반은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데 집중해라. 쓸데없는데 갯밥에 자꾸만 이렇게 손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본인이 근데 뭐 타고난 정말 투자를 너무 잘하는 그런 마인드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면 뭐 굳이 소득을 늘 필요 없지. 투자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건 되게 예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소득으로 기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한국과 미국도 똑같았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43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3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한 가구와 3단계에 머무는 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초기 소득이었다. 10년 후에도 3단계에 머무는 가구의 평균 초기 소득은 1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21년 기준으로. 4단계로 올라선 가구의 초기 평균 소득은요 15만 달러였습니다. 50%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평균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요. 단계별로 수익형 자산, 이거는 뭐냐면요, 1단계에서 6단계로 가게 되면서 얼마만큼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외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인데요. 6단계 당연하죠. 사실 돈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현금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거의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자산을 수익형 자산에다가 또는 뭐 다른 자산에다가 이제 두고 있었다. 근데 1단계에 있는 분들이 현금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2단계고, 근데 1단계에 있는 분들이 뭐 투자를 할 줄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투자를 뭐 잘했으면 1단계에 머무르지 않겠죠. 근데
1단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왜냐 1단계에 있는 분들은 5단계, 6단계, 4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 그러니까 뭔가 교통사고가 났어, 불편해,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1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고, 식료품을 결제를 하고 다음 달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현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4단계, 6단계를 보면요, 총자산의 50% 이상을 수익 창출 자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수익 창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통계였습니다. 단계에서 벗어나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터보 너는 무슨 네 1단계 겪어보지도 않고 뭔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책의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경험에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그걸 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들은 다 그런 어떤 기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부의 사다리의 높은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불편한 일일 수 있는 1단계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이고요. 1단계에 있으면 삶의 어떤 실존적인 위협에 항상 처하게 되죠. 왜? 순자산이 1,500만 원 이하면 어떤 삶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는, 좀 더 재밌는 통계를 좀 읽어드리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이들 중에 44%가 질병으로 인한 실직이 어때? 내가 아프면 개인 파산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아프면 당장 돈을 못 벌고 당장 다음 달에 월세를 못 내고 카드값을 못 내는 거예요. 모아둔 재산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18%에서 2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2020년에 미국의 소득 하위 20%는 세후 소득의 100% 이상 생필품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비, 식비, 교통비와 의료비를 위해서 월급 전액은 물론이고 매달 빚을 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볼빙 서비스, 이걸 좀 보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1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참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애초에 젊을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가서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1단계에 머무를 수가 없어. 사실 순자산 1,500만 원 이하에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좀 지출 관리만 하면. 애초에 조금 열심히 살지 그랬어 라고 이제 비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일을 구해서 뭐든지 열심히 해라. 되게 뻔한 말이죠. 근데 이걸 좀 받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해라. 시간 낭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시간당 지금 당장 누가 15,000원 준다라고 해서 그 일만 하고 살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왜? 15,000원 벌고 한 달에 한 250만 원 이렇게 벌겠지만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교통비 내고 뭐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1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극단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면 1단계에서 갓 벗어나지만 2단계의 어떤 상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2단계만 돼도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중산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쌓일 수 있는 해라. 세 번째로는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쌓기 위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받아보면 당장 시간당 페이가 좀 낮더라도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네트워크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기술과 지식이 쌓일 수도 있고, 이런 레버리지를 좀 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시간당 페이를 줄여서라도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게, 컨텐츠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거니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실력이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적절한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을 쓸까요? 그 사람한테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습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증권가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제가 이제 전업투자자를 이야기 하다 보면 여의도에서 사무실 같은 거 만들면 인턴 같은 걸 뽑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온 똘똘한 애들이 나 주식으로 좀 성공해보고 싶어, 이런 애들이 인턴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걔들이 난 서울대 나왔으니까 연봉 한 1억 주세요 라고 하는 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되게 적게 받고 일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 돈 받고 일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 걔들이 여기 들어와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리서치 시키는 거 다 하고 잔심부름 다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투자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월급 주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무실이다라고 하면 엄청 학벌 좋고 똑똑한 애들도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인턴 할래요라고 지원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냥 시간당 페이대로 따박따박 받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런 직장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레버리지를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별 중위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레버리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력도 레버리지입니다. 이건 미국 자료예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미만인 사람들의 중위소득을 측정을 해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중위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김봉민 의장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게 성공하지 않았나요? 야누자의 이수진 의장은 야누자를 세웠는데 대학도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굳이 반론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 6단계 나눴을 때 단계를 높여가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소득이 높아야 돼. 그럼 소득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대학교 안에는 의사 같은 특정 직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 같은 특정 직업이 이걸 끌어올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 격차가 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2단계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2단계에는 1만에서 10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적당히 괜찮은 연봉을 주는 데를 가면 1단계에서 시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다 2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을 하면서 가게 되면 3단계까지는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채를 통제를 한다면,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지 않는다면 3단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3단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불편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구조적으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과 높아지는 생활비 때문에 돈을 모으기 힘들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 말대로 쉽지가 않아. 너는 뭐 부모님이 다 학비 대줬겠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두가 대학 졸업자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모두가 고용 안정성이 높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연봉 5천만 원 정도 주는 금융기술자 생산직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이나 자동차 이제 그런 부품업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직 현장 노동자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국인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연봉 5천을 줘도 안 하려고 하고요. 5,500을 줘도 안 합니다. 야, 너무 힘들다고. 비 오는 날 막 땀 뻑뻑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싫어요. 이렇게 용접工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봉이 높은데 힘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인이 뭐 사지가 멀쩡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이제 인지 판단 능력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본인이 욕심을 줄여서 가면 대기업에 가지 않으면 1, 2단계는 벗어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다 같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대기업 노동자가 전체 그 노동 시장에서 1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꿈이 뭐 4단계, 5단계 난 가는 거야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런 커리어를 잡는 게 맞는데 모두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단계, 4단계까지, 4단계는 좀 그래도 한 3단계까지 가는 거는 충분히 그런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인력난 때문에 사람을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한국엔 기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3단계, 누구든 여유만 있다면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연봉을 진짜 엄청 높여서 가거나 이제 자기가 뭔가 커리어 전환이나 어떤 작은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거나 이런 단계로 들어서지 않으면요,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뭐 전업 투자자들처럼 굉장히 빡세게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뻔한 얘기죠.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좋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를 1년이라도 빨리 누리면 초기에 내가 했던 투자금이 3, 4년만 빨리 하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벌어졌을 때 이 부의 차이가 엄청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책의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4단계의 중위 연령이 62세입니다. 미국에서. 초조할 필요가 없다. 지금 4단계가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데요. 15억에서 150억 사이죠. 근데 중위값으로 대략 한 7, 80억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왜 나는 지금 7, 80억이 없지? 나도 저기 반포 아파트 사고 싶은데, 나도 여기 뭐 어디 사고 싶은데. 초조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20, 30, 40 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박탈감을 느끼거나 되게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100만 잔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에서도 4단계 중위 연령은 6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어느 나이가 되면 그 단계 가 있겠지. 내가 큰 실패를 하지 않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뭐 150억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어느 쯤에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자산 중 평균적으로 53%가 수익 창출 자산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결리하게 되면 이 단계로 가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직업이나 장사로 5단계에 도달하는 건 어렵습니다. 150억 이상 순자산을 형성하는 거는 일반적인 직업과 장사로는 5단계에 도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산 이득, 캐피탈 게인을 얻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 단계에서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단계에 시작해서 20년 뒤에 5단계에 도달하는 가구는 고작 8%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10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4단계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거 미국 기준이 미국 기준,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다르겠죠. 근데 고작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했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 8%가 약간 좀 예외적으로 또 뭐가 투자가 잘 됐거나 사업이 되게 잘 됐거나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4단계에서 5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사업, 노동 레버리지. 사업도 사실 노동 레버리지거든요. 내가 직원 한 명당 뭐 드는 인건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한 명이 벌어다 주는 돈이 7, 800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명당 2, 300에게 추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10명 고용하면 2, 3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도 노동 레버리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투자, 관계, 라이센스, 그리고 브랜딩, 다양한 레버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다양한 레버리지들을 잘 조합을 하면 4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 의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를 좀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죠. 근데 미국도 그래요. 사실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의사들보다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로컬 봉직이 같은 경우에. 근데 봉직이 로컬에 나오게 되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1,000만 원 벌거든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걸 단서를 달아줘야 돼. 로컬 봉직이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보통 세후로 1,0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데 1,000에서 2,500, 뭐 많이 받는 분 3,000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급여를 받았을 때 4단계에서 5단계로 못 가요. 이 급여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 급여 뭐 30년 모아고 40년 모아도 150을 못 모읍니다. 절대 못 모아요. 근데 인기과에서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1년에 세후 3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여기서 2억 정도 저축을 하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빠듯하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4단계에서 5단계로 가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1, 20년도 아니고 40년 걸려요. 40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게 불가능하다. 1년 2억 저축하면 40년 저축하면 80억이에요. 80억 가지고는 4단계의 상위 버전까지 가기에는 택도 없는 돈이긴 하죠. 그리고 재테크를 전혀 하지 않는 의사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사는 하는 예시예요. 의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브랜딩을 만약에 잘할 수 있는 의사라면 의사라고 하는 라이센스 레버리지가 있는데 브랜딩 레버리지까지 이용을 잘했고 그걸 가지고 개원을 해서 소득을 5배, 6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의사라면 10년 만에 도달할 수 있겠죠. 거기에 쉽지 않지만 5단계에 진입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5단계에 진입한 수많은 사람들을 8%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은 진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 라이센스 레버리지도 있었고 직업 레버리지, 네트워크 레버리지 있고 브랜딩 여러 가지 레버리지들이 있는데 그 레버리지가 조합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렛대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 지렛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믹스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때 소득이 4배, 5배, 10배가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경험 안 해보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람이. 내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을 때 그것도 난 좀 고소득자네 하다가 갑자기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게 레버리지가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더 크게 폭발하면 훨씬 더 큰 단위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믹스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 그럼 나도 저거 하면 나도 가능하겠네. 나도 저 상황이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사람이 대부분이 내가 배가 부르고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열심히 안 해. 나 이미 돈도 많고 이미 소득도 높고 이미 이걸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상황에서 자기 시간 쪼개고 더 쥐어짜가지고 뭔가 하나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도 4단계에 이미 도달한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이 안에서 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일로는 그냥 거기에 몰입돼 있는 거고. 5, 6단계를 좀 보죠. 150억에서 5단계는 1,500억 가지고 6단계는 1,500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5단계랑 6단계는 또 넘사벽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트기를 사거나 회사를 인수하거나 수십억 원이 넘는 미술품들을 컬렉팅 리스트에 넣는 극단의 사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5단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6단계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살면서 아무 차이가 없다. 워딩은 제가 좀 바꿨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단계 초입과 6단계 끝에 이걸 비교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5단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국 기준으로 순자산이 3,400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6단계가 1,500억이니까 뭐 한 2,000억대 부자라고 해보죠. 당연히 2,000억대 부자가 3, 4억대 부자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해외 별장도 살 수 있고 싱가포르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민을 갈 수도 있고 2,000억이 있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이퍼카도 살 수 있죠. 근데 3, 400억으로 하이퍼카 사긴 좀 빡세고 예를 들어서 나인원을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3, 400억이 있으면 한 75평, 89평 정도가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2,000억 있으면 그냥 펜트도 갈 수 있고 선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삶의 소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둘 다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렇다고 2,000억대 부자가 갑자기 무슨 뭐 미쳐가지고 제트기를 사가지고 뭐 이러질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부자인 조 단위 뭐 10조 단위 이렇게 가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삶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사치제를 더 늘린다. 사회적 영향력이 생긴다. 왜? 보통은 2,000억대 조 단위 부자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 할수록 고용한 직원들도 많고 이제 세금도 되게 많이 납부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친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만난 사람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요거는 이제 리스크인데 뭐가 있냐?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남성 10명 중에서 총 13번의 이혼을 했대요. 10명이.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부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더 많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리스크도 되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13번을 이혼을 했고 전 세계 1등 부자부터 12부자까지 딱 보면 7명이 이혼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지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 정점을 지나면 인간관계에서 실패 확률도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부자일수록 빈부격차 커지고 박탈감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6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5단계도 있을 거고 1단계도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3단계, 4단계 정도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과 5단계, 6단계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6단계는 끝이 없어요. 5단계도 150억에서 1,500억 사이라고 하면 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사실은 3, 4단계에서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균질한 생활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균질한 동네에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균질한 동네에서 균질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중상층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야. 3, 4단계 안에서는 물론 뭐 거기서도 누구는 뭐 비즈니스 타고 여행을 갔네, 누구는 또 좋은 과외선생님 붙였네,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 50억 가진 사람과 80억 가진 사람과 30억 가진 사람과 물론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5단계, 6단계로 가게 되면요, 재산의 차이가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로 벌어지기 때문에, 또는 뭐 조 단위일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뭐 경험을 안 해봤지만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빈부격차가 나게 됩니다. 저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너희들이 뭘 알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고민이 다르고 단계별로 보이는 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단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물론 저도 경험 안 한 게 되게 많지만 그 단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 단계가 아닌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되게 다른 부분들이 진짜 많긴 해요.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강의파리, 성공파리들은 자기가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꾸 구라를 치면서 강의를 파시는데, 저는 뭐 그런 강의를 팔진 않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부자일수록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3, 4단계 격차와 5, 6단계 안에서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멘탈 케어를 잘 못하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5, 6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울증도 되게 많이 찾아오고요. 실제로 자녀 교육 문제도 또 걸리게 되는데, 부자일수록 자녀들을 좀 이렇게 다 해주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뭐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겨주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남겨주지는 마라. 적당히 물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도. 자녀한테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 나중에 크면 너 한 몇백억 정도 내가 뭐 1,000억 정도 물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되면 과연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저도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그런 시그널을 어릴 때부터 주게 되면 진짜로 쇼핑, 마약은 좀 극단적이고, 한국에서 마약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쇼핑이나 마약, 뭐 유흥 이런데 엄청 자극적인 부문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진짜 되게 흔해요.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좀 봐도 도파민 중독에 사는 친구들이 꽤 많고, 그리고 도파민 중독에 살아갔을 때 이 친구들이 박탈감 같은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기 돈 펑펑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돈 펑펑 쓰고 뭐 상속받고 해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무슨 박탈감이야.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5, 6단계 안에서는요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보통 교육을 다 잘 받아요. 대부분이 뭐 다 명문대를 가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자기 혼자 외톨이처럼 그런데 중독돼 살고 있어. 나는 펑션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를 부모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주변 친구들이 무시를 하기 시작해. 쟤 머리 벗잖아. 쟤네 아버지는 돈은 많은데 저 친구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바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계속해서 열등감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과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5단계, 6단계를 넘어가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펑션을 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명함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펑션에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 안에서, 그 중간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또 친척들한테 무시를 또 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단계 이동에 대해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뭐냐,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죠. 1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10년 후에 1단계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46%나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시작해가지고 10년 후에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5단계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 대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찾아보면 있겠죠. 극단적인 케이스 되게 많으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계 시작했는데 왜 이게 없느냐를 보면, 이미 사회생활 초반부터 1단계에서 시작을 했으면 가구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초반에 내가 어려운 집에서 자란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어려운 집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갔으면 일단 시작이 2, 3단계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집안 환경도 어려웠지만 본인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노력을 거의 안 한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단계에서는 3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이 44%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1단계로 떨어진 사람이 2.9%나 돼. 3단계 시작을 했는데 2.9%가 1단계로 떨어졌어. 그러면 완전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내려간 사람도 10년 후에 봤더니 7%나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이 가장 많은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3단계에서 되게 예외적으로 5단계까지 점프한 사람이 0.1%다라고 하는 거죠. 4단계에도 머문 사람 72%, 4단계에서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5단계 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5단계에서 6단계 가는 건 측정을 안 했는데요. 6단계는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측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1단계에서 2단계 하나 올라가는 게 30%,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게 44%, 3단계에서 4단계로 18%인데 4단계에서 5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 3%밖에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단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사람이 받는 고통은 훨씬 크기 때문에 단계가 높을수록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예 이걸 다 뛰어넘는 6단계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4단계도 물론 부자지만 애매한 부자거든요. 그래서 4단계가 뭔가 평생 내가 놀고 먹을 정도의 부는 없고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한데 노력을 안 하면 바로 단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자거든요. 4단계에 있는 분들이 불안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전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책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건하우저의 최근작보다 전 재밌게 읽었고요. 더 많은 내용을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책에 있는데 나머지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의 마지막 장이 왔는데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50년에 미국의 생물학자 커트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한 실험이 있대요. 되게 잔인한 실험인데 물을 채워놓고 쥐를 이렇게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쥐떼를 풀어놓고 익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기록을 했는데요. 또 잔인한 실험이죠. 일반적으로 쥐들은 15분 정도 헤엄을 치다가 단념했대요. 단념했다는 뭐냐? 죽었다는 거야. 익사했다는 거죠. 쥐가 헤엄을 잘 못 치거든요. 리터는 실험에 약간 변형을 가했는데요, 쥐가 빠져 죽기 전에 구했어.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물탱크에 넣으니까 60시간을 헤엄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희망인 거죠. 내가 15분 동안 헤엄쳤는데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 단념하고 죽는 거야 그냥. 근데 한 번 내가 열심히 헤엄쳤더니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지면 60시간을 헤엄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당연히 불완전한 인간이고 저도 그렇게 잘난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잖아. 항상 힘들어. 아까 1단계에서 6단계 얘기를 했는데 5단계에 있든 6단계에 있든 4단계에 있든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다 쓰면서 죽을래, 이런 사람들 말고 자기가 뭔가를 펑션을 하는 사람 다 힘듦이 있단 말이야. 직원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조사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닥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정도로 헤엄을 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5단계를 보죠. 5단계, 6단계를 보면 보통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어려움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자녀들이 뭐냐면 극복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극복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과외해서 대치동에서 열심히 과외하다가 어디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극복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부잣집 애들일수록. 이 극복의 경험이 없으면 내성도 적어요. 어려운 일이 또다시 닥쳤을 때 그걸 버티는 힘이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랑 상관없어요. 부잣집 아이들일수록 이 극복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쥐랑 사람이랑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였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눴던 이 내용들 너무 좀 재밌게 읽었고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재밌지 않았나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전 컨텐츠가. 터보832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2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2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